네,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정치부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관심입니다. 후보들의 막판 선거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총선의 이모저모를 먼저 고석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선거가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이미 선거는 시작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253개 선거구 모든 곳이 치열하지만 가장 치열하고 가장 관심이 큰 곳은 뭐니 해도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정치부의 시간에 가장 많이 다룬 선거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직 총리 간 대결이자 여야 유력 차기 대선 주자 간 대결이라 관심이 큰 곳입니다. 이번 선거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그런 선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종로 구민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눈 부릅뜨시고 싸울 준비 먼저 갖춘 사람 이번에는 뽑지 마시고 일할 준비와 마음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뽑아주십사 이 부탁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우리의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들어나서 불과 얼마 만에 실업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매일 큰 기업 하나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가 돼버린 이런 경제 폭망 정권 여러분 심판해야 됩니다. 자, 두 사람은 각각 민주당 공동산임 선대위원장과 통합당 대표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데요. 본인 선거 챙기랴, 전국 선거 챙기랴 바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선거전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두 후보의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일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이낙연 후보는 퐁당퐁당 지원 유세와 본인 종로 유세를 번갈아 다니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경기 지역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다녔고요. 화요일에는 종로 본인 유세, 그리고 수요일인 어제는 부산을 찾아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부산 지역은 물론 경남 일부 지역까지 다니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부모님 살이 빠지셨어요.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10곳 이상 유세를 하고 있지만 오늘이 가장 많이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 일정을 한번 보시면요. 외부 행사가 하나둘 있긴 합니다만 주로 종로 본인 유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종로 지역 이곳저곳 다니던 황교안 후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림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암동입니다. 부암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자, 참고로 부림동은 과천, 안양, 창원 등에 있는 지명입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후보는 전국 유세와 본인 유세를 병행하고 있고 황교안 후보는 본인 유세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이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가 선거전 방식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지율을 상대적으로 더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자, 최근 문화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낙연 후보가 53%, 황교안 후보는 27.5%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당내 역할 배분이 다른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 전국 선거를 사실상 지휘하는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의 후원 회장이기도 하죠. 두 의원은 제가 모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후원회장 얼굴 봐서라도 두 분 모두 여러분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와 달리 통합당은 황교안 후보 대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사실상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별도로 황교안 후보는 종로 선거에 집중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종로에 출마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선거구에 집중한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한 그런 총선 투쟁입니다. 네, 이낙연과 황교안,
과연 두 후보 중 누가 4월 15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까요? 엿새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총선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립니다. 예, 선거가 엿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래통합당의 막말 폭탄이 터졌지요. 서울 관악갑의 김대호 전 후보에 이어 어제는 경기 부천병의 차명진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소속 후보들의 막말이 커지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통합당 행태에 여러 번 실망했다.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익신 반장,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형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함께 자리한 김종인 위원장은 어두운 표정이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다면서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통합당에 온 지 10하루째다.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면서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해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회견문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허리를 숙였고요. 사과, 송구, 죄송 등의 단어도 4차례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공천을 한 지도부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공천에서 잘 걸러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천 책임 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예, 통합당 차명진 후보는 지금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제명이 된 겁니까? 아직 결정이 최종 난 건 아니죠. 네, 아직 제명 결정이 난 거는 아닙니다. 이 제명 결정은 통합당 중앙윤리위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중앙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명진 후보는 그런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국민의 세금과 성금을 받아놓고서 스스로 성역시하는 세월호 텐트 안에서 이 불미스러운 일을 벌인 자들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자, 오히려 당 지도부가 내 바른 말을 막말로 매도하는 자들의 준동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차명진 후보에 앞서 이 통합당 중앙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됐었죠. 김대호 전 후보는 제명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대호 전 후보는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는 공식적으로 통합당 최고위로부터 제명을 통보받지는 못했다라면서 선관위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 통합당이 제명 결정서를 인편으로 접수시켰고 선관위에서 등록 무효 결정이 났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최고위원회 결정과 윤리위의 결정이 대단히 위법한 결정임을 가처분 신청으로 밝히려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사실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데 왜 뻔히 예상되는 일을 후보를 공천을 했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통합당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공천이 된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면서 부천병 지역에 원래 다른 사람도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공천이 된 것 같다. 입을 꿰매든지 해야지 이렇게 좀 불만을 얘기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광주 서갑 선거구에 나온 미래통합당 역시 주동식 후보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주동식 후보는 어제 방송된 후보자 방송 연설에서 광주는 80년대 유산에 사로잡힌 도시,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 과거 비극의 기념비가 젊은이들의 취업과 출산을 가로막는 도시로 추락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시진핑의 지시를 받는 남한 총독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아래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막말 논란도 문제인데 이 선거 전에 물리적 방해를 하거나 폭력 행위를 하는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광진을에서 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을 해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 예. 경찰에 제압을 당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찰이 해당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오늘 오전 광진구 자양동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던 오 후보에게 접근하다가 저렇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서 곧바로 제지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이 대구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구 북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조명래 후보가 이 선거 유세 도중 봉변을 당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 조명래 후보가 이 거리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남성이 다가와서 욕설을 하면서 조명래 후보를 밀친 겁니다. 유세 차량에서. 자, 그러더니 선거 유세 차량에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욕설을 하고 유세를 방해를 했는데요. 급기야 이 조명래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예, 정의당이 그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그랬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폭력행위는 선거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선거전이 막판으로 가면서 과열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정치 공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정치 공작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민주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쯤에 이 민주당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총선용 정치 공작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공작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당장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총선용 정치 공작을 두세 개 정도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번 주말에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며 특별 대책팀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누가 공작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는데 그러더니 어제 또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는 이 패색 짙은 쪽이 발버둥을 칠 것이다. 이 공작 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N번방 관련한 리스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한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통합당에서 우리 당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 퇴출. 이거 매우 이상한 메시지거든요. 이것은 정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 N번방 연루자가 나올 테니 정계에서 완전 퇴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네, 관련해서 통합당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논평을 내고 야당이 무슨 힘과 권력에 있어서 정치 공작을 한다는 말이냐라면서 민주당의 대표는 검찰이 총선용 정치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여권 유력 인사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실제 어떤 내용의 공작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말께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정당들 사이의 다툼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안 낸 대신 더불어시민당 또 미래한국당이 비례전용 정당을 자임을 했는데요. 다른 당들이 내가 진짜 위성정당이라면서 비례정당끼리 난타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좀 볼 텐데 일단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 대한 이 지지율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TBS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 미래한국당이 27.8%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24.2%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당 모두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올랐는데요. 이 열린민주당은 12.3% 그리고 정의당은 8.1%였는데 반대로 두 당은 지지율이 모두 빠진 모습입니다. 예, 시민당이 오르고 열린당이 주춤한 모습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열린민주당은 우리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친 걸까요? 네, 일단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이 민주당과 DNA가 같다. 총선 뒤에 민주당과 합당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민주당이 딱 잘라서 지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이 두 개의 날개로 날아서 이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며 이 이름만 비슷한 다른 당과는 통합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해찬 대표는 당대당 통합 시에 이 개파 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는데 들어보시죠. 개파 정치가 생기는 겁니다. 네. 계보 정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에 그쪽에 있어야. 왜냐하면 이 사람 비례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딴 데로 못 가요. 네, 여기에 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한 김홍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열린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에 대해 철저히
평가절하해온 분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고 손혜원 의원을 향해서는 과거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다. 김종인이 더 낫다라고 썼던 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근식 대표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원들이 안철수 지지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해당 행위를 했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홍걸 위원장은 이런 분들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다고 주장하는 건 위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다른 분 한 사람도 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일단 각을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바로 탁현민 전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인데요. 열린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입맛대로 해석해서 선거판에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지율이 당 지지율, 여당 지지율보다 높고 야당 지지율보다 높고 개별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 지지율 57%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지역구든 간에. 그럼 뭐 누가 누굴 지키겠어요? 대통령은 알아서 잘하고 계신다. 네, 한마디로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린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은 열린당이 대통령을 팔거나 끌어들인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민주당과 시민당이 대통령이 속한 당이 어디인지 생각하라 캠페인을 하는 건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선거에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열린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해 왔습니다. 성대의 발대식 때 이근식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열린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문재인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이해찬 대표가 앞서도 더불어 시민당과 합하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불어시민당으로 몰아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에 좀 반응이 없습니까? 네,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열린당의 지지율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3-4% 내려갔다면서 같은 편이라서 무대응을 원칙으로 했던 우리가 틀린 건가라고 반문하는 글을 올렸고요. 또 손 의원에 이어서 싸울지 몰라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우리가 비례대표를 자임할 수 있다라면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계속 견제를 하는 모습인데 미래통합당도 스스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당이 하나 생겼죠. 이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당입니다. 이은재 의원이 대표가 됐죠. 연일 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분산된 보수의 표를 모아서 진보 진영에서 우리 민주당과 같은 역할을 열린민주당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게 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미래통합당의 제2위성 정당은 결국은 저희 한국경제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요. 네, 이 같은 이은재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통합당이 직접 만든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펄쩍 뛰었습니다.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한국경제당은 전혀 상관이 없는 당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도 미래한국당이 우리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수 측에서도 당들이 많아서 약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이 때문에도 좀 골치가 있다고요? 네, 여기는 아까 보신 이은재 의원이 가려고 했다가 이제 못 간 그 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당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통합당 선대위가 오늘 공지를 하나 냈습니다. 정당 투표에 20% 상한선이 있어서 미래한국당에 표를 주면 사표가 된다라는 가짜 뉴스가 집중 배포되고 있다. 이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일부 인사들은 비겁한 활동을 즉시 멈춰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인사들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을 일컫는데요. 자, 지금 사진을 한 장 보실 수 있는데 이 기독당 로고가 새겨져 있는 온라인 공보물입니다. 이 한국당에 투표를 하면 의석이 한 석밖에 늘어나지 않지만 그 표를 기독당에 몰아주면 6석이 늘어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근데 비례의석을 얻으려면 그 정당이 3% 이상 기본적으로 득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 득표를 한 비율대로 또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공보물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 많이 찍어봐야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기독자유통일당에 찍어달라는 건데
틀린 얘기가 되는군요. 사실 그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 거였잖아요. 이제 예, 지역구에서 원래 지역구 의석을 의원의 한동을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많이 얻기 때문에 비례를 얻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이제 예. 소위 이제 위성정당을 만든 건데 저런 논리 자체가 일단 성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선거법이 좀 복잡하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가짜뉴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정당 얘기도 좀 들어보죠. 정의당이 정당 득표율 목표치를 좀 높였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정당 득표율 20%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목표치를 더 높여 잡았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21대 국회에서 가장 필요한 민생 지킴이, 촛불 개혁의 보루, 정의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정당 지지율 30% 지지로 교섭단체 정의당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정의당은 최근 당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국민이 지켜달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죠. 자, 이 통합당은 퇴출시켜야 하고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정의당이 촛불 개혁의 보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도 들어보죠. 일단 국토 종주에 났잖아요. 계속 달리기,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쯤에서 달리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오늘이 국토 종주에 나선 지 9일째 되는 날인데요. 어제까지 한 240km 넘게 달렸다고 하고요. 오늘은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3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오늘 종주에 앞서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야의 방안에 대해 국민 혈세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직접 저격했습니다.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서 전 국민께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야권표 분산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큰 결단을 내렸는데도 지금 선거를 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안철수 대표도 이번 총선에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정당 득표율 20%를 제시했습니다. 비례투표는 사표가 없다라고 하면서 국민의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실용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목표이긴 하지만 정의당은 일단 30% 정도 정당 득표를 얻어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국민의당도 정당 득표율 20%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일단 목표를 원래 다 합치면 총 100%더 많게 되죠. 이제 선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을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총선 관련 전망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겨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이 비례의석만 17석 이상이 넘으면 제1당은 틀림이 없고 어쩌면 16년 만에 과반을 넘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열린민주당을 견제한 셈입니다. 통합당에 국회의장을 내주면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아직 선거 기간이 꽤 남아서 모든 건 다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광주에서 한번 얘기한 공약을 다시 몇 시간 만에 없던 일로 그렇게 얘기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광주를 찾아서 호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유치와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 전남에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을 미래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1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주겠다는 이 대표의 약속에 이계호 민주당 호남선대위원장은 환영한다며 반색했습니다. 문제는 반사관 가속기를 두고 전남 나주와 충북 오창, 강원 춘천 등 전국 5개의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장 충북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통합당, 충북도당은 각 지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유치를 약속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충북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충북 지역 민주당 후보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결국 이 대표 측은 충북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발언이 생략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주겠다고 하면 다른 쪽에 반발을 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취소냈는데 그러면 이제 애초에 주겠다고 한 쪽에서 또 반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하고 있는 민생당은 민주당의 호남 우롱, 말바꾸기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공약을 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발언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 강원도당도 가세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치 경쟁 지역 5개 가운데 강원도, 춘천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왜 전남과 충북만 언급하고 강원도는 뺀 거냐며 항의한 겁니다. 강원도당은 강원도도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 사항이라면서 대표가 모르고 한 말씀이겠지만 당에서 저희가 빠진 것은 정정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우리 국민, 정부, 청와대를 향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등급 평가를 했죠. 네, 김종인 위원장이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에 지옥문이 열린다라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인류, 정부는 이류, 청와대에 앉은 분들은 삼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삼류인 청와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최근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예, 원래 인류, 이류, 삼류 이렇게 나눈 원조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었죠. 95년인가요? 베이징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다가 당시 김영삼 정부가 화가 나서 삼성을 많이 압박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가 사류다, 행정은 삼류다, 기업이 이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얘기는 힘들 때 울면 삼류, 힘들 때 웃으면 인류다라는 인터넷 그런가요?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 이어서 가면 근데 부장은 기업 출입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그런 것도 잘 아시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김종인 위원장은요, 정부, 청와대를 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통합당의 평가는 하질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이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이 당의 행태에 여러 번 실망했다라고 말했는데 그걸로 가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나 이 당 실망이야, 너무 힘들어. 그럼 국민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 뽑아달라고? 모순 아닌가요? 원래 김종인 그 위원장이 공천권을 좀 행사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중간에 그게 좀 다툼이 생기면서 그게 무산이 됐으니까 그 점이 좀 아쉽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천 결과에 대해서 처음부터 김종인 위원장이 많이 불만을 얘긴 하곤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실시되잖아요. 이제 후보자들이 아무래도 사전 투표부터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것 같은데 이색 선거 운동들이 좀 있다고요? 네, 그 얘기 전에 아까 인류, 이류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회식을 못해서 그런지 너무 힘듭니다. 육류가 좀 생각이 나는데. 육류요? 네. 예.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색 선거 운동에 나선 후보들 좀 전해드리면 사실 어제 무단으로 마미손이나 펭수와 같은 이미지를 차용한 후보들을 좀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후보들은요. 본인의 아이디어로 선거전에 나선 후보들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면요. 유세 현장인데요. 굴착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굴착기에 올라탄 사람 민중당 편재승 후보인데요. 이 후보 본인이 건설 노동자라고 합니다. 정치판을 싹 갈아엎자라는 의미에서 굴착기를 동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또 다른 후보는요. 이 통합당 서범수 후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슈퍼맨 복장으로 유세에 나서고 있고요. 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요. TV CF를 모방해서 본인의 공약을 소개했는데 이건 잠깐 한번 보시죠. 톨게이트입니다. 9,400원입니다. 4달러.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4달러. 여기 톨게이트인데. 4달러. 그럼 4,9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근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확 와닿지는 않네요. 아무튼 톨게이트 비용을 낮추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달러로 낮추겠다. 그 비용을 낮추겠다는 걸 저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그게 공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생당 후보들 또 한 명 더 전해드리면요. 유권자에게 절하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루 500배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천정배 후보는 3000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민주당의 호남 싹쓸이를 막아달라라는 염원을 담았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민중당 후보가 굴착기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보면은
원래 이제 선거 로고송에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이게 있잖아요. 사랑의 재개발. 예. 제대로 그 재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갈아엎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위기 좀 빨리 갈아엎었으면 좋겠네요. 빨리.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바로 갈아엎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이라고도 하죠. 선거운동 막판에 이뤄지는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반대로 유권자들이 충분히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알 권리를 제한할 뿐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죠. 신혜원 반장이 이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네, 총선 D-6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되는데요. 아닌데 오늘도 뉴스에 여론조사 나오던데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 오늘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여론조사가 공개 금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보시는 건 전에 조사한 걸 오늘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깜깜이 기간을 두는 건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진위를 왜곡시킬 수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걸 설명하는 정치학 용어도 있습니다. 부정 혹시 밴드웨건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죠. 예. 무슨 뜻인지도 아시죠? 밴드웨건은 포장마차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언더독 효과. 예. 설명을 제가 뭐 영어로 된 효과들은 잘 모르지만 언더독은 이제 탑독과 반대말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부장의 유머고요. 실제로는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웨건과 포장마차는 어떤 연결고리인지 한 번 더 물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요, 한마디로 편승 효과입니다. 우세한 쪽에 있으면 될 사람을 밀자라고 표가 쏠린다는 거고요. 반대로 저 후보는 좀 밀리니까 불쌍하니까 찍어주자 하는 심리가 이 반대의 언더독 효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고 공표 금지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에선 한국 외에 프랑스 그리고 브라질 정도가 있을 뿐인데요. 국내에서도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알 권리의 제한이자 시대의 착오적인 규정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이른바 초접전 선거구가 한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아예 조사마다 1, 2위가 뒤바뀌는 지역도 전국에 1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4곳이 부산에 몰려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 진구 갑입니다. 자, 지난 6일 서울경제와 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는 38.5%, 통합당 서병수 후보는 34.7%를 기록했고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한 결과인데요. 서 후보가 44.2%, 김 후보가 39.2%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차이의 조사로 이렇게 갈리는 걸 보면 예측 불허의 격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론조사가 엇갈리는 초접전 지역구도 있지만 이미 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장담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130석은 무난히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해서 좀 더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긴 하지만. 네, 130석은 무난하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아예 승기를 잡았다, 과반을 넘겨서 압승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와 또 비례대표 위성정당 변수로 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은 좀 힘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많죠. 자, 사실 매 총선 때마다 당시의 여당들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정책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총선 전의 판세 분석 종종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20대 총선을 한번 볼까요? 이 당시의 여당은 새누리당이었고요. 김무성 대표는 180석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어렵지만은 180석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180석, 결과는 전혀 달랐죠. 민주당이 총 123석으로 1당을 차지했고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한 석 차이로 1당을 빼앗겼습니다. 이 당시의 변수로는 국민의당의 선전이 꼽혔습니다. 자, 19대 총선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래도 여당이 선전했는데요. 이때도 여당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목표를 135석으로 잡았었는데 야당인 민주당은 MB 심판론을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여소야대까지 노리던 시점이었습니다. 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당은 127석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막판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전문가들은 예전보다 두터워진 무당층의 표심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에 이 코로나19는 물론이고 매일 빵빵 터지는 정치권의 막말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자, 발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더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여태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지역구 전반적으로는 여당의 상승세가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사실 뚜껑을 열기 전에는 모르죠. 실제 20대 총선 경우에는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많이 달랐고요. 당시에도 뭐 정치부 기자들이 많이 전망을 했었지만 틀린 결과도 많이 있었죠.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사실 20대 총선 이후에 여론조사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게 그 안심번호 도입인데요. 안심번호는 조사 대상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일회용 가상번호로 조사업체에서 돈을 내고 성별과 연령별로 지역별 번호를 통지사 요청을 하면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유선전화 중심의 방심이 갖고 있던 보수층 과대표집 우려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유선전화 중심 조사가 불가피했던 게 휴대전화 번호는 사용자의 지역 정보를 알 수 없었잖아요. 당장 오늘 저만 해도 아침에 저는 서울 사는 곳이 서울인데 아침에 대구에 있는 후보의 여론조사를 묻는 그 전화가 한 3-4통이 걸려왔었거든요. 저는 전국 각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휴대전화로는 지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안심번호 같은 경우에는 성별, 연령, 지역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고요. 또 지금은 1인 1휴대폰 시대잖아요. 이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한 안심번호가 이 기존의 가구 전화일 경우에 발생하는 표본 오차를 좀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 유선을 몇 퍼센트, 그러니까 유선 전화의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 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무선을 많이 하지만 이 비중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많이 바뀌기도 한다고요? 네, 여론조사 상당수는 이 표본 구성에서 무선전화 비율이 90%를 웃돌았는데요. 이 같은 선거구라도 유선전화, 즉 이 집전화 비율을 20-30%로 높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좁혀지거나 우열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흔히 샤이 보수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은 아무래도 유선전화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역구 근데 여론조사 자체가 사실은 표본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조사 지역이 시, 군구 단위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5만 명에서 20만 명 규모의 소단위 조사이기 때문에 500명 안팎의 표본 조사로 정확한 표심을 잡아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선거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을 조사했다고 해도 어느 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특성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애초에 각 지역에 제공되는 안심번호의 모수, 전체 숫자, 그리고 응답률 같은 문제를 좀 고려할 때 이 표본을 키우는 게 또 쉽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한 1,000명 정도가 돼야 표본 오차가 좀 줄어들고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조반장 일단 이틀 동안 실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21대 총선 사전 투표가 이틀간 전국 3,500개 투표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권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고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전 투표장에서도 방역, 거리두기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는 이 사전 투표 전날인 오늘 그리고 내일 1차 투표 마감 후에 모든 투표소에 방역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하고 이 온도가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인데요.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다음에 위생장갑을 손에 끼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또 투표소 안에서는 대화를 자제를 해야 되고요. 1m 이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예,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 투표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 선관위는 서울, 경기, 대구 각 한 곳과 또 경북 5곳 등 해서 전국 8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0일과 11일 중 하루 이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임시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인원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또 의료진 등을 합해서 한 900여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가격리자가 지금 5만 명이 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투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이 한 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정부는 선거 당일쯤에는 한 7만 5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격리자들은 사전 투표는 빼고 본 투표만 참여하게 하는 방안으로 이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그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는 이제 못 하시는 거고 본투표에 하시게 되는 상황이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감염 예방 수칙을 적용해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선관위 행안부하고 검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방침이나 아니면 그 투표하는 그 투표 관리 감염 예방 지침이 확정이 되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일 투표 외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는 상황인데요. 제일 유력한 건 이 투표 당일에 자가격리를 일시 해제한 뒤에 일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직후에 별도로 투표를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청와대 소식도 짚어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연구소의 회의 이런 데 좀 참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텔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관련해 기업과 연구소, 전문가, 병원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R&D 투자와 승인 절차 단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100억 원을 투자하고 주경에 반영한 치료제 개발 R&D 투자와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네, 이어서 직접 연구시설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는데요. 힘내라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한국파스텔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치료 효능이 있는 여러 복수의 후보 약물을 발굴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장면 한번 보시죠.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기초연구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약 5년 내지 10년이 걸린 기간인데 식약처로부터 조금씩 확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후보 물질 중에 구충제 성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네, 현재 연구소 측은 미국 FDA에서 기존에 승인된 1,500종의 약물을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약효성이 좋은 24개의 약물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중에 천식약인 알베스코의 약물인 좀 어려운데요, 단어가. 시클레소니드에 대해서는 지난 6일부터 임상을 위한 환자 투여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 구충제 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해서는 국내 그리고 해외 제약회사 등과 임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좀 어려운데요. 문 대통령도 관련해서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식약은 본래 항바이러스제니까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구충제는 좀 무관한 거 아니냐라면서 좀 엉뚱한 느낌이 든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연구소 측은 맞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메르스나 사스 때도 항바이러스 효과를 본 적이 있었다면서 현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깐 더 이어서 보시죠. 광범위한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구충제로 원래는 허가가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몸에 아직 흡수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폐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제형으로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보도에서 좀 본 적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군요.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일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구충제를 기반으로 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방역 당국에서는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연기가 많이 되고 있군요. 네, 정은경 본부장이 이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되었다면서 좀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일단은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더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계약, 실제 계약은 미뤄졌고 오늘부터 온라인 계약이 됐습니다. 중3과 고3이 먼저 계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3월 2일부터 예정됐던 계약이 미뤄진 지 38일 만에 결국 온라인으로 계약을 한 건데요. 우선 가장 먼저 오늘 중3과 고3 학생들이 먼저 오전 9시부터 각자 머무는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선 계약 후 이틀인 오늘과 내일은 온라인 수업 적응 기간인데요. 학생들은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수업 콘텐츠와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수업을 들을 기회가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접 대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모두 3가지 방식인데요.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또는 EBS 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방식, 그리고 독후감 등 과제를 내줘서 하게 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여건이나 과목, 학생 등을 고려해서 3가지 유형 가운데 수업 방식을 고르게 되는데요. 2-3가지 유형을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시가 중요한 중3과 고3이 오늘 개학을 했고 이어서 다음 주인 16일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은 오는 20일에 개학을 하고요. 이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에서 5월 초쯤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잦아들 경우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 온라인 개학식 축사를 통해서 휴업 기간을 더 연장할 수가 없었고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70여 년의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의 방식으로 2020년도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중간중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과 경험 역시 우리에게는 자산이 될 것이며 사실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 사실 TV 보고 한다는 게, 카메라 보고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아마 얘기가 좀 많을 텐데 어쨌든 원격 사회를 대비해서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는 거는 뭐 경험도 축적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된 신규 확진자 수가 50일 만에, 약 50일 만에, 정확히는 49일인데요. 4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1번 확진자 이후에 확 늘어난 다음에 가장 적은 숫자가 나온 건데요. 최정혁 반장 이것부터 짚어볼까요? 네, 방역 당국에 따르면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이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39명이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 신규 확진자가 4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정확하게 방대본 발표 기준으로는 2월 20일 이후인 49일 만인데요. 다만 지금 방대본이 지금까지 환자 통계 기준 시간을 3차례에 걸쳐서 바꿔왔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총 1,4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만 신규 확진자 가운데 확진자 39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23명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지역사회 발생보다는 많다는 수치입니다. 자, 지역별로는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발병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유입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수도권이 좀 많은데요. 서울이 12명, 경기 10명, 그래서 22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안팎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50명 내외로 지금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은 오늘 39명의 신규 확진자 숫자라고 딱 오전에 발표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점점 더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추세가 상당기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확진자 수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일부 수도권에서의 그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 유흥주점이랄지 식당에서든지 이런 데서의 그 감염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의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여전히 그 대량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확진자라고 해도 이 몇 명이 다시 수천 명까지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최근에 유흥주점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접촉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접촉을 했냐에 따라서 다시 퍼질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군요. 예. 한 일주일은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39명이 신규 확진자로 됐는데 네. 그중 해외 유입을 빼면 국내에서는 16명입니다. 그중에 네. 물론 뭐 서울, 경기, 수도권이 많긴 한데요. 이 정도면 지역사회 감염은 이제 확인되는 네. 부분은 상당히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19의 특징이 예. 그 무증상인 사람도 꽤 있고 또 감염이 굉장히 가벼운 상태로 지나가서 사실은 우리가 검사를 광범위하게 해서 확진자를 굉장히 많이 찾아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 확진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렇죠. 하지만 예. 확인되지 않은 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이 확진자의 숫자보다는 실제로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그 감염된 환자가 예.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으로 스쳐 지나간 환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개연성이 늘 존재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네. 어떤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에 전화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네,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은 감염돼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위험 요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백신이 나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기 전까지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고 지금 나오는 확진자 숫자들이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항상 조금은 네. 약간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뭐 저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게 맞겠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좀 더 보도록 하죠. 완치가 됐는데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들도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전에서는 지난달 27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40대 여성이 지난 8일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재입원을 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완치자 2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고 세종에서도 줌바 댄스 워크숍에 참석했던 강사 등 4명이 완치돼 퇴원을 했다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치 판정을 받은 5천여 명 가운데 25명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구시는 완치자 모두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됐는지 아니면 몸속에 남았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했는지 원인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역당국도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네. 가능성 뭐 2가지죠. 그러니까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몸속에 바이러스가 조금 남아있다가 다시 활성화된 건지 네. 아니면 다시 걸렸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거 말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이제 검사 결과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3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데 그중에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재감염일 것 같고요. 예. 그 재발이나 또는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이제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환자분들께서 그 이후에 증상이 어땠는지 또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등의 추가 조사가 있어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문가들에게 들으면은 완치 판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몸속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네. 유의미한 숫자 미만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충분히 완치 판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그 바이러스들이 증식을 한다는 예를 들어서 재발이라고 하면 다시 그 바이러스 증식을 한다는 거.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는데요. 예. 이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새로운 바이러스라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이런 재발의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치료 얼마 전에 연세대학에서는 혈장 치료를 때 완치된
환자의 네. 혈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항체를 이용해서 중증 환자 2명을 치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말은 즉 완치된 환자에게는 항체가 형성돼 있다는 건데 네. 앞서 이제 다시 재발한다고 했을 때는 항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환자에서는 항체 수준이 낮아서 그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는 사람의 면역력에 따라서요. 네. 예. 그리고 바이러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특성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특성이라면 어떤 것들이? 글쎄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의 사이클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검사로는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게 증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내에서 네. 다시 증식할 수 있고요. 사실 계속 이렇게 되면 뭐 바이러스가 네. 종식되기에는 너무 힘들어지는 뭐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의 특성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야 결국은 그런 그 새로운 이제 그 발견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해서 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통상적인 다른 감염의 사례를 들면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증상 감염의 근거들이 발견됐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그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는 게 많아질수록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산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백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백신 또 치료제 개발에 힘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백신 개발이 뭐 그러니까 최종적인 과제겠죠. 그런데 하지만 좀 장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무증상 감염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자기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거나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맨날 듣긴 하는데요. 사실 뭐 마스크의 전면에 손을 대지 말고 이 끈을 잡고 벗어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외부 생활을 하다 보면 호주머니에 넣어놓거나 사무실에 들어와서도 마스크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혹은 뭐 바닥에 손을 대거나 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스크에 이렇게 좀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할 경우에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일회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다가 이걸 벗거나 뭐 또는 전면부를 오염된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 다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여건상 마스크의 공급 자체가 제한돼 있고 또 그 일부 굉장히 과거의 대구 경북처럼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아서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되도록이면 바꿔 쓰고 자주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나머지 지역들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한테 직접 감염을 일으킬 만한 확진자의 숫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고 해도 그게 그냥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마스크를 만져서 마스크가 더러워진 또는 다른 균이 있는 것이지 그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마스크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마스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사용하시되 혹시라도 조금 오염이 됐다고 해도 그게 그 코로나19 감염으로 직접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스크보다는 개인의 손 씻기나 위생이 더 중요한 걸로 보여지는데 마스크 착용과 뭐 손 씻기, 개인 위생 어떤 것이 더 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 튀어서 나에게 감염을 시키는 건데 마스크는 내 앞에 있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침방울을 튀겨서 그게 내 몸 안에 들어오면 감염이 되는 거고요. 손 씻기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여기저기 흩뿌려 놓은 침을 내가 손으로 만져서 감염이 되는데 바이러스가 묻어서 바이러스가 묻어서 감염이 되는데 바이러스가 뭐 예를 들면 그 금속의 표면에 있는 손잡이 같은 데서는 꽤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나오는 게 손을 가장 씻는 게 일단 1번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마스크는 아픈 사람만 쓰는 거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네. 했지만 지금은 다 돌려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데 코로나19 확진자도 많아지고 또 확인 안 된 감염자도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네. 훨씬 낫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아픈 사람이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권고되고 그게 문화로 자리 잡은 이유는 코로나19 이전의 감염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 증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만 마스크를 쓰면 다른 사람 나머지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감염은 무증상인 사람도 있고 증상이 너무 가벼워서 자기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 그 사실을 서양도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라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마스크의 사용 지침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방역 당국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한 네. 그런 부분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주반장 코로나19 발병이 국제사회에 보고된 게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 100일 만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50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00일 만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모두 8만 9천여 명인데요. 확진자 수는 미국이 43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이 15만 명, 이탈리아가 14만 명입니다. 예, 사망자가 9만 명 가까이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공포고 실질적으로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종식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건기구가 중국 중심적이라면서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라고 한 거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WHO 사무총장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더 많은 시신을 보고 싶다면 계속하라. 듣기만 해도 강도가 높습니다. 사실상 막말인데 경고를 했습니다. 전 세계 방역과 대응에 협력해야 할 WHO와 미국이 서로 강한 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한심한 노릇인데요. 이 내용을 최정혁 반장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을까요? 막말엔 막말로 받아쳤습니다. 자, 먼저 운을 띄운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죠. 세계보건기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They actually criticized and disagreed with my travel ban at the time I did it. And they were wrong. They've been wrong about a lot of things. And they had a lot of information early and they didn't want to, they seemed to be very China-centric.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이 된 건 사태 초창기부터 이 중국의 입장에 서서 대응을 한, 즉 중국 편을 든 WHO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로부터 이 같은 화살을 받은 WHO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 이 바이러스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심한 듯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If you don't want many more body bags, then you refrain from politicizing it. No need to use COVID to score political punches. This is not the one to use for politics. It's like playing with fire. 자, 바이러스는 좌파인가요, 우파인가요? 아니면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아니면 미국 편인가요, 중국 편인가요? 다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비판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WHO가 이 선제적 대유행을 선언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9만 명 가까이 숨진 상황에서 이 WHO의 수장이 이 시신 가방, 시신 포대 같은 발언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또다시 역공을 취합니다. 자, 코로나19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은 건 내가 아니라 거브레여수스 이 사무총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전날에 이어 또다시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특히 이 미국과 중국이 WHO에 내는 돈의 액수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4,200만 달러, 미국은 4억 5천만 달러를 지출을 하지만 이 중국의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WHO가 중국에 편향돼 있다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 돈 문제는 WHO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막말로 경고를 했던 거브라이어스 총장도 이 최대 자금원인 미국의 지원이 끊기는 건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많은 지지를 보낸데 감사한다라면서 미국은 자신의 몫을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막말에 막말로 반격을 한 미국의 수장 그리고 WHO의 수장이 닮은 구석은 또 있는데요. 바로 자화자찬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또 지나친 낙관론을 펼쳤다가 현재의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나는 칭찬받아야 한다라는 등의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Well, one of the reasons his numbers are high on handling it is because of the federal government. Because we give him ships and we give him ventilators and we give him all of the things that we're giving him, Steve. And, you know, we're giving him we're giving him 4 hospitals and 4 medical centers and all of the things that we've done. 자, 그리고 WHO는요, 지난해 12월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지금까지도 이 대응에 미흡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태국과 일본 또 우리나라로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상황에 직면했지만 비상사태 선포를 머뭇거리다 뒤늦게 겨우 선언했습니다. 또 언론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하는데도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12만 명이 감염이 되고 3천 명이 넘게 숨진 뒤에서야 떠밀리듯 팬데믹을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나 거브라이어스 총장, 그간 100일 동안 WHO가 잘 대응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놨습니다. We have worked to support countries in building their capacity to prepare and respond. We're working hard to ensure supplies of essential medical equipment for frontline health workers. 자, 이런 와중에요. 전 세계 부호들 저마다 기부를 통해서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우리 돈으로 1조 2,200억 원가량의 주식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이미 지난 2월이었죠. 1,22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또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도 이미 이 우한 지역에 1,758억 원 가까이를 기부를 했고 또 세계 각국의 의료 물품을 지원하고 있죠. 이탈리아의 식품기업 페레로, 여기에 조반니 페레로 회장 13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자, 물론 부자라고 해서 많은 돈을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되는 모습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카리브해, 카리브해와 지중해 등의 고급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유명인들과 기업인 또 금융가들이 코로나19 피난처로 이 고급 별장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역시 이 슈퍼리치 동양인들의 섬 메인 문의가 늘어났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주로 카리브해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섬으로 가격은 한 6천만 원에서 또 많게는 1,200억 원대에 이르는 섬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한 피난처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좀 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과 WHO 사무총장이 둘 다 나는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잘한 것들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열심히 했어도 리더가 결과가 이런데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WHO만 놓고 보신다면. WHO의 경우에는 그 초기에 회원 국가들한테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명확한 지침을 좀 주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예. 또 저는 팬데믹의 선언도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CNN이 먼저 선언했죠.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그 지역사회 감염이 널리 확산되기 이전 단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두도록 권고하는
팬데믹 선언을 조금 WHO가 일찍 했더라면 예. 지금보다 좀 상황이 낫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중국 사례에서 봤듯이 네. 갑자기 환자가 쏟아지면 각국의 의료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환자가 늘어나는 거에서 대응을 미처 못했다는 거는 네. 사실 WHO가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다라고 네. 또 충분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WHO가 좀 주저주저하면서 예. 그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했던 것이 여러 국가들의 대응 체계, 대응책을 적절한 시기에 마련하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보도록 하죠. 백악관에서는 지난 1월 이미 미국 내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이런 내부 경고가 나온 바 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미 정부 당국이 지난해 11월에 코로나19의 위험성, 그 당시에는 이제 정확히 코로나19라고는 안 했겠지만 그 괴질의 위험성을 백악관에 보고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ABC 방송의 보도인데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소속 국가의료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 말 중국 우한 지역의 전염병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미국 본토에 닥치기 전에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관련 보도에 대한 백악관 입장은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워싱턴 포스트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립과학원이 날씨가 따뜻해져도 코로나가 잦아들 가능성은 낮다 연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미 중국 내에서 첫 환자가 그러니까 중국 의사 사망한 의사죠 리원양이 뭔가 사스가 다시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12월 네. 하순 20일이 넘어서지만 네, 네. 그 전에 11월에서도 이상 폐렴으로 숨지는 환자가 네.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코로나19라고 뭐 분석을 규정을 하지 못했었죠. 네. 근데 이런 괴질들이 종종 많이 일어납니까? 예, 그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주기적으로 출현하는 것이고요. 대개 예. 한 1940년대부터 통계를 잡아보면 대개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신종 감염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봐도 2003년에 사스가 왔었고 2009년에 예. 신종플루가 왔었고 다시 15년에 메르스가 왔고 19년에 코로나19가 와서 대개 한 평균으로 따지면 5년 주기로 지금 신종 감염병이 찾아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중국에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네. 신종 감염병의 우려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초기에 그 사스와 비슷한 형태의 폐렴이라고 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스가 감염력이 대단히 높고 치명률이 높아서 그 당시에도 전 세계에 팬데믹을 일으켰던 질환이기 때문에 예. 그럴 개연성이 있었다고 좀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이제 11월 말 백악관 뭐 이제 정보 당국에서 그런 보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된 거잖아요. 네. 예. 같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 바이러스가 소멸될 거다라고 좀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 미국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과학자들은 따뜻해지더라도 바이러스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또 경고를 반박을 했는데 네. 바이러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날씨가 그러니까 그 따뜻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도와 습도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실험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예. 37도 이런 정도의 높은 고온에서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뭐 15도 20대일 때와 37도일 때와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 자체에 큰 차이가 없어서 날씨가 더워져도 그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약해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절대 시원한 나라가 아닌데 네. 여름에도 낮 최고 기온이 37도 넘는 날이 뭐 별로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여름이 한여름이 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죽는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실제 그거는 실외가 그런 거고 사실 바이러스가 비말로 또는 어디에 묻어 있을 때 하는 건 실내인데 네. 실내가 위험한데 실내가 37도 넘는 곳은 거의 없지 네. 않습니까? 실내는 뭐 오히려 뭐 그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예. 유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 시간이 지난다고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결국 사람의 힘으로 물리쳐야지
계절은 물리칠 수가 없는 거군요. 결국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힘이라는 게 백신 혹은 치료제잖아요. 네. 뭐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액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 각 세계에서도 뭐 후보 물질을 뭐 찾는다거나 혹은 이제 새로운 백신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백신 개발이 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백신 같은 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빨리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도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개발된 백신이 효과가 아주 뛰어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독감 백신 같은 경우 항체를 생성해서 방어 효과가 있는 비율이 뭐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생활을 멈춘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가능한 한 과거의 일상으로 가깝게 복귀하는 방식으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네네. 오늘 이제 학교 예를 들었지만 학교가 한편으로는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의 밀도를 줄여서 학교에 오는 날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 그렇게 해서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 식당은 테이블의 숫자를 줄여서 손님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 공원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면적에 대비해서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나 방식, 이런 것과 같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또는 백신이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우리한테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예. 조희신 반장, 그 국내에서도 이제 RNA를 통해서 RNA 전사체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이게 대체 어떤 바이러스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걸 좀 발견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벨상 후보로 꼽히는 김빈내리 서울대 생명공학부 교수가 코로나19의 RNA 전사체,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정밀 진단 시약과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셀 온라인판에 오늘 실렸습니다. 예, 저렇게 RNA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염기서를 다 확인하거나 훨씬 대응이 쉬워집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백신 개발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항원으로 해서 바이러스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백신의 효과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조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 백신을 개발하는 데 훨씬 유리하긴 하지만 그게 백신의 효과를 전적으로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물리쳤다라고 환호할 만한 건 아니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역시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본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예를 들어 도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아베는 반대하고 그래서 갈등들이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한 어제 이 첫날 5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도쿄 144명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515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이 크루즈 유람선 승선자까지 포함하면 현재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5,7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일본은 정부와 도쿄도의 갈등으로 인해서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요, 뭐 이발소를 넣느냐, 뭐 미용실을 넣느냐, 뭐 백화점을 넣을 거냐 말 것이냐 이걸 두고 이제 도쿄도와 이제 정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좀 크게 보자면 방역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우선 외출 자제 등을 통해서 효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 상업시설에 대한 사용을 제한을 요청하자라는 입장이지만 사실 도쿄도는 이미 1,400명에 육박한 확진자가 1,400명에 육박했기 때문에 도쿄도지사 입장에서는 외출 자제를 하고 또 휴업도 함께 권고를 해야지 효과가 크다라는 입장인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도쿄도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좀 감염 확산을 막아보자라는 입장이지만 아베 총리는 휴업에 따르면 휴업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또 개인 사업주들의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입장 차를 보이면서 이 휴업을 어디까지 포함을 할지 그 대상 업종을 발표하는 게 내일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예, 사실 도쿄는 인구 밀집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강도의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일본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계심이 좀 적은 것이 일부 회식 문화 과도한 회식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된 사례도 있다고요? 네, 지금 일본 내 유명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게이오 대학의 의료진 수련회들이 대거 집단 감염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 일본의 주간지인 주간문춘이 이 의료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게이오 병원 연수의 회식에서 수련회들이 입맞춤 등의 밀접 접촉을 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카더라가 아니고 실제로 예. 그 입맞춤을 하는 회식 사진까지 함께 실어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이렇게 입안에 넣어주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머리를 눌러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이 사진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식을 할 때 이 회식 중 간사가 우리 병원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회식하는 거 SNS에 올리지 마라, 의사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지침까지 또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고 하고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결국 게이오 병원 측이 공식 사과문을 병원장 명의로 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지 말라. 우리가 의료 종사자임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건 위험성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저 일반인들도 아는 위험성을 의료진들이 모르지는 않았겠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 회식을 한 당일이 도쿄 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었고 심지어 이 게이오 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당일이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아직 일본 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로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많은 외신에서도 처음에 일본은 왜 안 나오지 확진자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곧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도쿄도 정부와 아베 정부 간의 의견도 다른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옥스퍼드 대학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 얼마나 빨리 하느냐의 효과를 국가 간에 비교한 연구 결과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선제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수록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에서 해야 될 거는 이미 좀 늦긴 했지만 보다 강력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는 게 훨씬 그 감염자의 숫자를 줄이는데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쿄도가 현재 주장하는 방식이 아마도 더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물론 대구에서 신천지 예배로 인해서 대규모 확진자들이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우려했던 게 인구 밀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왕래가 많은 수도권의 대규모 감염이었잖아요. 아직은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지만 그런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도쿄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 도쿄 같은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감염의 확산 속도도 빠르고 감염자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의료 시스템이 받는 그 부하의 크기도 굉장히 커질 거고 의료 시스템이 받는 부하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사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의료진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진의 감염이 발생하면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엄격한 통제 정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좀 사태의 심각성 자체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베 총리가 지난 7일 이 긴급 사태 선언을 했었잖아요. 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좀 드물기는 한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었는데 사실 뭐 사자 상황이 이렇게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뭐 지방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일단 부득이한 이유라면 이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세운 뒤에 이 귀향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방역을 잘해서 확산을 막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치부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